자, 이번 시간에는 나당연합군의 총공세, 부흥군의 세태에 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제 부흥군에 이제 네 분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백제 부흥군은 전투를 잘 하다가 이제 병참선 보급작전 신통치 않게 되고 막 이렇게 하자 이제 뭐 서로 이제 책임 전가하고 그랬는지 몰라도 풍왕이 당시 잘 나가던 백제의 부흥군의 수장이었던 복신을 처형을 하게 되죠. 사도에는 복신이 먼저 모반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승자의 기록이니까 잘 모르고요. 그래서 복신이 처형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당연합군에서 아주 기회인데 이거 호랑이 같은 복신이 없으니까 우리 쳐들어가자 해서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이때 고구려 정벌을 하고 있던 신라군하고 당군도 이제 소강 상태예요. 왜? 아직까지 이때는 누가 살아 있었다? 연개소문이 살아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소강 상태니까 백제를 먼저 완전히 평정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라의 문무왕이 4만 5천 명은 김유신을 데리고 경주에서 또 출발하고, 당나라에서 손인사가 배 170척에다가 7천 명을 데리고 또 서해 바다를 건너옵니다. 그러니까 풍왕 어떻게 합니까? 나당이 총공세를 감지했으니까 고구려하고 외에다가 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에서는 도와주러 오다가 손인사가 이제 중도에 격파한 걸로 돼 있어요. 고구려 수군을 지원했던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외에서는 1만 명이 이제 온 것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배는 1,000척으로 기록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1만 명 어떤 1만 명이냐? 663년 3월 달에 남해안에 아마 상륙했다고 하는 2만 7천 명이 있는데, 그 중에 1만 명이 이 백강으로 투입을 했던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서기 663년 8월 한반도에서는 이후 동아시아 판도가 결정되는 대사건이 일어난다. 나당연합군과 백제와 연합한 왜국이 맞붙은 전투, 백강구 전투가 벌어진 것이다. 그것은 동아시아 최초의 국제 대해전이었다. 백제 부흥군이 조국 되찾기의 염원을 걸었던 처절한 싸움. 백제를 구원하기 위해 온 외병선 400척과 신라와 연합한 당병선 170척이 서로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혈전을 벌였다. 총 10만의 대군이 벌린 백강구 전투. 동아시아 모든 세력이 총동원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전투는 나당연합군의 확실한 승리로 막을 내렸다. 외선 400척은 전멸했고 백제는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 백제가 멸망한 후 선천과 언어가 수없이 바뀐 지금에도 백강의 위치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백강은 과연 어디일까? 1300년 전 동아시아의 역사적인 사건, 백강구 전투는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백강구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북아시아의 이제 여러 나라들, 그것도 큰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이제 발생한 대회전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제 백제하고 외를 한 축으로 하는 이제 세력, 그리고 이제 신라하고 당나라를 또 한 축으로 하는 세력. 아울러 이 백강구 전쟁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곧바로 자기 나라에게 쏠릴 것이 분명해서 촉각을 곤두에 세우면서 이제 이 전쟁 상황을 주시했던 고구려. 이 모두 5개 나라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상황에서 이제 663년 8월 28일 이때쯤에 이제 해상에서 큰 이제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외국은 백강구 전투에 대규모 지원군을 보냈다. 과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百済から例えば仏教とか儒教とかその他
先進的な文化をね随分と学びました。でその百済がですね7世紀に入って危機に瀕してくるわけですね。そこで当時の斉明天皇続いて天智天皇が百済をですね非常に支援するわけですね。ですからそういう国際情勢の中で白村江の戦いが起こったわけですね。 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대로 이제 백강이 어디냐, 백촌강이 어디냐 이렇게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이제 주류성이 어디냐도 상당한 논란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다 놓을까요? 그런데 주류성의 위치를 먼저 살펴보면은 김부식이 어딘다고 모르겠다고 했어요. 삼국사기를 진 김부식도. 그런데 1860년대에 천국을 돌아다녔던 대동여 지도를 그린 김정호가 충남 홍성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뒤로 그 일본에게 이제 나라가 합병되면서 들어온 일본 학자들이 주로 어디라고 했냐면은 와서 전북 그 부안하고 서천 이렇게 두 군데로 뭐 서로 주장을 했어요. 여기는 이제 전라도 부안이니까 일본에서 오기가 쉽긴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30년대에 신채호 선생이 아니다 연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안설, 부여설, 서산설, 청양설 막 우후죽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럼 강은 어딜까? 강은 사료에는 한국 사료는 백강이라고 써 있고 기울포라고 돼 있고 중국 사료에는 용진강구라고 돼 있고 백강구라고 돼 있고 일본 사료에는 백촌강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백강과 백촌강이 같은 강이냐 다른 강이냐 다른 강이라면 어디냐 이걸 갖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 백강은 이 주류성 위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부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서천은 여기 금강이라고 하고 부안은 동진강이라고 하거나 줄포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저 주류성 홍성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저 위에 삽교천이라고 하고 천안설은 저쪽 아산만 쪽에 그 여기를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제가 나름대로 그 검토를 수년간 해본 결과 이 주류성은 김정호 주류성이 맞고 이 대천이 맞더라. 그래서 백강이 대천이다 이렇게 봐지고 당나라 수군이 그 170척의 배를 타고 금강을 따라서 일로 백강으로 가고 육군은 걸어서 가서 여기서 군량을 만나 갖고 이렇게 주류성 임준성을 공격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또 살펴보죠. 왜 이렇게 보느냐라고 할 때, 자, 사료를 우리는 무조건 기본으로 해야 돼요. 사료에는 구당서에 보면 백제승려 도친과 옛장수 복신이 무리를 이끌고 주류성에 의거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사실을 외국에 보내어 옛 왕자 부여풍을 맞이하여 왕으로 옹립하니 서부와 북부가 호응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주류성이 서부와 북부에 있는 거잖아요. 신당서에는 서부라고 했어요. 삼국사기에는 서북부라고 했어요. 일본 서기에도 이 서쪽을 이렇게 가리키고 이 대체적으로 볼 때 이들은 어디냐면은 백제 부여를 기점으로 서부, 서북부 이렇게 봐요. 그럼 서부이자 북부여야 되고 서북부여야 된다. 그럼 구당서, 신당서, 삼국사기, 일본서기에 공통적으로 함유된 지역은 김정호가 최초 주장했던 홍성 지역이 맞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서북부라고 볼 수 있죠. 동북부죠. 이거는 서남부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료상으로 볼 때는 김정호의 홍성설이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자, 주류성의 그 위치를 또 한번 뭐 검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요것은요, 이제 663년도에 요 빨간 별이 있는 사비성에서 요 앞에 있는 금강을 건너서 여기 있는 어디 있을지 모르는
그 주리성을 공격하는 데 따른 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가림성은 수령의 요충지이니 먼저 공격합시다. 그러니까 유인계가 그건 험하고 견고하다. 거기 공격하다면 세월만 보내게 된다. 주리성을 먼저 공격하는 일만 못하다. 주리성은 소굴이니 주리성만 함락되면 나머지 떨 것이다 하면서 신당서에서는 이걸 피실격허라고 해요. 약한 데부터는 먼저 치야지 강한 데 치면 안 된다. 그 얘기는 가림성이 강하다는 얘기죠. 피실격허. 손자병법에 나오는 거니. 가림성이 어디냐? 바로 요게 금강 이렇게 돼 있고 금강 건너 요게 가림성입니다. 금강 건너 이북에 있죠, 가림성이. 자, 그렇다고 보면은 얘들 이 회의하는 거를 놓고 볼 때 가림성은 그 부여군 임천면 성흥산성이고 발굴 조사 결과 백제 동성왕 때 축조된 애들 발굴해서 딱 나왔으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가림성이라고. 강북에 있는 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가림성을 공격한다고 했다고 하면은 주리성을 공격하러 가는데 강을 건너갔다. 그런데 가림성이 수력의 요충이니까 먼저 공격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주리성도 강북에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은 저 부안에 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도 이제 학계에서는 부안에 있다고 자꾸 이 피실격허라는 말 아까 얘기했죠. 가림성보다 약하다 어디가? 주리성이. 그래서 실한 가림성을 피하고 약한 가림성을 피하고 약한 주리성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피실격허예요. 그러면은 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의 규모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가림성은 206m에 성벽 3m, 둘레가 800이에요. 그런데 부안 우이금암산성, 부안설 주장하는 사람들은 해발 고도도 가림성보다 훨씬 높고 둘레가 거의 5배예요, 5배. 그러면 이 가림성이 실하다고 강하다고 볼 수가 없죠. 이거보다 약한 데를 찾아야 돼. 이거보다 약한 데 어디냐? 거기 찾아야 되죠. 그 실제 처음 들어가 보고 할 때 순서를 매긴다면 어디가 제일 강하냐? 우경암 선생이 가장 강하고 임준성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가 가림성은 5번째쯤 돼요. 이거보다도 더 약해야 돼. 그것이 건지산성이나 학성인데 이 학성이라고 하는 것이 홍성, 김종옥이 얘기했던 홍성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공격전 가림성을 먼저 치자 안 된다, 피실격하다라고 하는 데서도 보면은 주리성은 금강 이북에 있어야 되고 가림성보다 약한 곳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백강은 어딘가 하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백강은 자, 신당세는 백강구라고 되어 있어요. 일본서계는 삼국사계는 백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서계는 백촌강, 백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들이 있는 데서 백강구, 백사, 백촌강, 백촌 이런 것이 표현이 되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곳에서 백강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이 사례에 나와 있는데 조금이라도 연계가 되는 게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구당세는 웅진강에서 백강으로 갔다. 자웅진 왕백강 이렇게 써 있고 육군과 만나서 주리선으로 갔다. 그러니까 백강과 주리선이 같이 있다는 거죠. 외선 400척이 백강지구에서 170척의 유인기하고 싸웠다라고 하는 걸로 볼 때 넓은 공간이 있어야 돼. 한 600여 척의 공간이. 그 다음에 풍왕이 패하고 고구려로 도망갔다. 그 얘기는 고구려에 가까운 곳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금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구려에 가까운 곳, 금강 이북이라는 거죠. 삼국사기에 보면 외선 1000척이 백사에 전박했다. 백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일본서기에는 뭐라고 되냐면 백촌이라고 했어요. 백촌. 내가 가서 맞이하겠다. 이 백촌이라고
지명이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충노불득해선 배의 앞뒤를 백촌강에서 배의 앞뒤를 돌리지도 못했다. 이거는 물살이 급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종합하면 주류선과 근접하고 천척이나 되는 배가 정박할 수 있는 백사장이 있어야 되고 지명이 백촌과 관련되어 있어야 되며 물살이 급하고 고구려로 풍왕이 도망가기 용이한 곳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냐? 바로 대천의 백제 지명이 신촌입니다. 신은 신해서 신촌이 돼 나갔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촌에 또 신촌과 사촌은 하얀 모래를 뜻하는 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서해안에서 대천만큼 큰 해수욕장이 없죠. 원래부터 이 동양에서도 유명한 해수욕장이에요. 뭘로? 백사로, 하얀 모래로 4km나 됩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대천만 해수욕장 그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여기 뭐 이 폭 5 내지 6km의 갯벌 체험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유속이 천수만이 앞에 있어서 되게 빠른 곳입니다. 그 빠른 유속을 이용해서 풍왕이 고구려로 도망가기가 용이한 곳이죠. 그래서 대천이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러고 볼 때 이제 요게 이제 대천 해수욕장 백사장이고요. 지금은 아마 여기 다 물이 들어왔을 거예요. 여기 다 여기 이렇게 여기 육지에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갯별 체험장입니다. 여기가 송도고 이 앞에가 이제 저기입니다. 천수만. 대천이 쭉 타고 들어오다 보면은 어디까지 가냐면 청라 거쳐서 이쪽에서 바로 위에 홍성 학성이라고 하는 장곡면 주주산성으로 연결되는 한 12km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당군이 먼저 군량을 싣고 웅진강으로부터 백강으로 옵니다. 백강이 어디냐? 이 대천으로. 여기 와서 육군을 만나죠. 육군이 이제 와갖고 여기서 식량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저 위에 주지성 공격하러 갑니다. 그리고 당수군 170정은 여 앞에 가서 딱 왜군의 진입을 차단하게 막고 서 있습니다. 왜군이 도착을 합니다. 왜군이 와서 도착할 때 이때 이제 백제 풍장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죠. 맞아서 데리고 들어갑니다. 가는데 당군이 전혀 여기 당군이 꼼짝을 안 하니까 공격했다가 안 되겠다 물러납니다. 이게 선발대예요. 이튿날 이제 본대가 옵니다. 본대가 오니까 의자왕 풍왕하고 일본 장수들이 야 이거 170척밖에 안 된다.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그냥 밀어붙이면 쟤들은 뒤로 물러날 것이다. 빨리 가서 주지성을 구하자. 라고 해서 기상을 살피지 않고 공격을 해 들어가자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당군이 좌우에서 에워싸고 공격을 하니 이 외선들은 앞뒤로 배를 돌리지도 못하고 부딪혀 죽으면서 또 불이 나서 그 검붉은 연기가 하늘에 꽉 찼고 바다는 핏빛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죠. 이렇게 해서 400척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고 풍왕은 미안하니까 외로 못 가고 고려로 도망간 겁니다. 어디를 통해서? 선수만을 통해서. 왜 400척이 170척한테 그렇게 쉽게 빼졌을까요? 여기 이제 백사가 백사장이랍니다. 이 당 이름이죠. 자, 대표 원인은 우선 선박 차이의 크기입니다. 당나라는 몽충, 누선, 2층 집도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많이 타는데 65명씩 타는데 외는 10 내지 25명씩 타는 조그만 배예요. 당파 전술이라고 해서 고대나 지금이나 배나 백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조그만 배는 무너지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 당파 전술은 딱 배가 부딪혀갖고 상대방 배에 올라타갖고 막 거기서 칼싸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물을 돌리지 못했다, 배의 앞뒤를 돌리지 못했다고 하는 건
선수만 앞에 급류 때문에 그다음에 바람 방향 때문에 화살을 맞은 걸로 생각하는데 불화살을 맞았을 것이다. 화공전술인데 지금 통상 요건 이제 저기 배죠. 당나라 배, 일본 배. 요건 빨라요, 속도가. 느려. 요거 2층집도 있어. 타는 인원수가 뭐 차이 나죠. 25명 대 85명. 근데 이제 불화살을 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기상을 살피지 않았다는 데서 불화살에 와서 이제 꽂힌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불화살은 요렇게 댕기면은 이 손 뜨거워서 멀리 화살 못 갑니다. 그다음에 이 불화살 나가다 다 꺼져요. 왜? 바람에. 이 화약을 있어야 이게 끝까지 이 화살이 불을 머금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화공전술은 춘추 전국시대 BC 3세기 4세기 때 개발된 화약이 7세기 때 이제 전시에 배치됐다고 하죠. 그래서 이때 화약을 쓴 걸로 이렇게 추정이 돼요. 여하튼 백촌강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고구려로 도망가니까 풍왕이 이 주류성이 여러 성이 있었어요. 여기 바로 포위돼 갖고 8월 17일 날 포위돼서 9월 7일 날 항복을 하죠. 그러니까 백제 유민들이 오늘로 백제 이름이 끊었다가 이제 조상의 분모가 있는 곳을 언제 다시 찾아올 수 있으려 하면서 일본으로 망명해 갑니다. 남은 건 요거 임준성 하나예요. 임준성을 공격하러 갑니다. 전부 다 나당 연합군이. 그래서 6만 2천여 명의 나당 연합군이 한 달간 김유신이 공격을 하지만 이 임준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누가 있어요? 지수진, 흑지상지, 사타상해가 있죠. 겨울이 오니까 김유신이 이제 경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준성에 있던 사타상해하고 여기 흑지상기가 당나라 유인계한테 항복을 하죠. 그러니까 당나라 유인계가 야 그렇게 한 달 동안 잘 버티던 이 임준성을 너희들이 공격해봐 하고 얘들한테 병력을 줘서 공격을 시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흑지상지하고 사타상해가 자기들이 거점이었던 3년간 살아왔던 임준성을 공격을 하고 지수씨는 저 고구려로 도망가는 겁니다. 이거 볼 때 우리 이 제2전법이 여기서 적용이 된 겁니다. 당나라는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어한다라고 한다는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이 제2전법을 쓴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 임준성 무너졌죠. 아까 다시 돌아가서 왜 백촌강에 대규모 병력을 지원을 보냈을까? 잠깐 보고 가죠. 원래 이제 뭐 동남아 원주민이 형성됐다라고 하지만 실제는 대륙으로부터 3, 4, 5세기 계속 고구려 백제 신라 유민들이 이주하고 개척하고 넘어가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배 세력이 될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천황이 어떡합니까? 17년도에 고구려 왕족에 가서도 제사를 지내고 2001년도에는 나 자신이 칸무천왕의 어머니가 나 자신 칸무천왕, 이 칸무천왕이 자기 엄마가 백제 문영왕의 자손이라고 하는 속 일본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서 한국과 인연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서 일본 우익계 신문들이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이제 2004년도에는 일왕족 당숙인 시카노 하야가 공주 문영왕릉에 참배를 왔고 공주시장을 만나고 여기 향도 놓고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백제와 외의 왕실은 불가분의 관계하다. 그래서 지원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백강구 전쟁에 이렇게 이회가 지원했는데 어떤 의의가 있을까? 이거 왜 그럽니까? 동아시아 최초의 국제해전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국제해전이에요. 그 다음에 불나살 얘기했죠. 핵무기하고 똑같은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과 한중일의 정체성을 가면 연영상 중국은 이때부터 동아시아 최강자로 군림하면서 이제 세계로 뻗어나간 1대1로 정책을 펼치고 일본은 당과 한번 싸워봤다. 그래서 자기들 또 한계보다 높은 천황이라고 칭하면서 한번 대륙으로 넘어가야겠다. 정한론과 팔갱이로 계획을 지금도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한국은 그런데 그때부터 사랑정신과 사우라비 정신이 쇠퇴해서 홍익인간 이념으로 문치로 흘러서 이제 이게 나약한 국가가 돼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김윤용 박사는 한국을 중국을 풍류를 즐기고, 중국은 물의 나라, 홍수가 많은 나라, 일본은 화자가 많은 한중일을 풍수와 이렇게 비교하는데, 이 세 나라는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는 그런 그 관계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백종광 전투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을 결정한 전쟁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무엇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결정을 했느냐? 백강구 전쟁이 왜? 한번 살펴보죠. 이게 교훈을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자, 백제 부흥 전쟁의 교훈을 보면은 먼저 보침을 사려고 복신이 또 처형되고 하는 거 보면 서로 이제 의사소통이 부족했다. 이런 그 국민적 통합과 공감,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진영선 때 이제 당나라 사신이 와서 진현성의 허실을 다 보고 가서 공격해 왔잖아요. 그래서 작전 보완이 중요하다.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당함 전에 불화살은 뭐다? 핵과 버금간다. 그래서 첨단 권력을 구비해야 된다. 고구려가 왜가 너무 늦게 왔다. 적시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볼 때 효율적인 동맹 관리, 평상시에 연습을 통해서 동맹을 강화해야 되겠다. 임준석이 함락된 이의제기를 보면은 지금도 이의제기를 쓸 수 있다. 중국이. 그래서 중국을 연구해야 된다. 한반도 지정학은 대륙색과 해양 세력 접점이다. 균형 외교하고 소신 외교해야 된다. 그래서 왜? 아까 봤던 그런 이게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미안합니다. 백강구 전쟁의 교훈을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삼국 협상과 삼국 동맹의 대결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대륙 정책과 해양 정책의 대립이었습니다. 독일의 대륙 해양 봉쇄학연 편비 정책과 해양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려는 영국의 삼시 정책이 대결했는데, 이것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충돌이었어요. 이것이 대단한 발견같이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실제 우리는 7세기에 이게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여기서 붙은 겁니다. 이 뒤로 이제 뭐 외구하고 홍건조, 명나라하고 일본이 임진왜란 때, 청일전쟁 때 한반도에서 또 청과 일본이, 그다음에 러일전쟁 때 러시아하고 일본이 한반도에서, 여기 6.25 휴전선도 38선과 휴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련과 미국 대륙세력과 해양 세력이 휴전선도 대륙세력과 해양 세력이 여기서 붙은 겁니다. 이게 뭡니까? 대륙세력과 해양 세력이 지정학적 운명이 언제부터 7세기부터 한반도에서는 이어져 왔다. 그래서 우리는 태생적으로 보면은 여기 보면 여기 북한이 고립되어 있는 주계 장막이니까 요렇게 해양 국가요. 태생적으로 유엔에서 또 만들어졌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면 태생적인 해안 국가는 해양 세력과 연합외교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틈바구니에서 새우살에 고래 등 터지는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시진핑이 1대1로 중국 건설을 목표로 하는 이 중국의 동향을 볼 때 미국도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미 태평양 사령부를 18년도에 미 인도 태평양 이 인도양 나가는 거 통제하려고요.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바꿨단 말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뭡니까? 패권 국가인 미국에 중국이 도전하면서 결국은 이것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충돌이다. 어디에서? 우리 지정학적 운명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한반도에서. 이것을 이해하는 전쟁이 바로 그레엄 멜리선의 예언된 전쟁이라는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쟁의 역사를 잘 돌이켜 보아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어떤 국가하고 교류해야 되고 어떤 국가하고 동맹을 맺어서 나라를 보위해야 될지를 잘 알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여론을 계속 조성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구려 멸망과 그다음에 나당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